불가리아의 한 가정집. 너도 이 아버지가 돈이 없다고 무시하는 거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한국에 너를 팔아넘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 불가리아의 한 가정집에서 아버지와 딸이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딸에게 한국으로 팔려간다는 말까지 하면서 둘의 언쟁은 극에 달하고 마는데요. 불같이 화를 내던 아버지는 기어이 한국으로 팔려간 딸을 데려오기 위해 한국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상상도 못한 경험을 통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불가리아에서 건설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 중인 이반 이바노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저의 인생 이야기이자 제 딸과 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의 직업을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그리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특히 불가리아에서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하다 보면 가난할 수밖에는 없는 환경이죠.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월 수입이 600유로 정도 되는데 이마저도 일이 없거나 여타 실수로 인하여 해고라도 되는 날에는 생활 자체가 불안정해졌으니까요. 그런 저였지만 저에게도 가족은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외동딸이 하나 있지요. 우리 가족은 사실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난들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싶겠어?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해. 차라리 날 어디 팔아버리던가. 누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당신 성질 좀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툭하면 다른 사람들이랑 싸우고 시비를 거니까 당신한테는 일자리를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어휴, 내가 못 살아 정말. 툭하면 저는 아내와 딸 앞에서 신경질을 냈죠. 그도 그럴 것이 생활 형편이 어려우니까 아내도 불평이 생기는 것이고 딸도 다른 집안의 친구들보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지원들이 약하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늘 생각은 하고 있었죠. 나도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가족들 불만 생기지 않도록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말입니다. 만약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만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며 살았을 겁니다. 단 하루도 행복한 날들이 없었겠죠. 아버지인 제가 벌이가 형편없다 보니 아내도 나가서 허드렛 일을 했고 성인이 된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일할 능력이 있으면 일을 해서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불가리아에서는 뭐랄까? 한 가정에서 가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책임감은 아주 특별합니다. 아내와 자식들에게까지 가정의 형편을 책임지라는 책임감을 떠넘기지 않죠. 일반적으로는 말입니다. 저 또한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먹고는 살아야 했으니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딸은 일찍부터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은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였을까요? 딸은 어느 날 저에게 다소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아버지, 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2달 뒤 그 사람을 따라 한국으로 가서 살려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그동안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한국에 가서도 일은 쉬지 않고 계속할 테니까 돈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도 이 아버지가 돈이 없다고 무시하는 거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한국에 너를 팔아넘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 저와 딸은 이 문제로 한참이나 열을 올리며 다퉜습니다. 사실 다퉜다고는 하지만 그저 저의 열등감이 만들어낸 신경질이나 다름없었죠. 딸은 충분히 제 목 이상을 하고 있었고 나무랄 데 없었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마저도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못마땅했습니다. 사실 저는 딸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저에게 자기 남편 될 사람을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고 외국으로 떠나버린다는 말에 나름대로 상처받은 거였죠. 게다가 저를 무슨 딸한테 매번 손이나 벌리는 파렴치한 쯤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발끈했던 거였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능력 있는 아버지였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짙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해버리고 말았죠. 이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한국에 팔려가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해버렸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딸이 모은 돈이라며 건넨 돈의 액수가 제가 1년은 꾸준하게 일을 해야 겨우 만질 수 있는 큰 돈이었기에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발언에 딸은 물론이고
아내까지도 어이없어하며 상처를 받는 모습이었죠. 그런 생각을 하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딸과 아내의 그러한 반응들에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이렇게는 살기 싫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말이죠. 여기에서 더 나이가 들면 이제는 제가 하던 일도 하지 못할 것이란 걸 잘 알았기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건설 노동 일용직이라 하면 육체적인 일들이 대부분이었기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지금보다 일거리는 더 구하기 힘들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을 때 돈을 확실히 벌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돈이 없어서 한국으로 팔려간 딸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되었죠. 딸에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제가 이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남자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증명해야 했죠. 저에게 제대로 축하도 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떠나버린 딸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힘을 내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안간힘을 썼죠. 하지만 일용직 건설 노동자였던 제가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위험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죠. 그때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의욕만 앞세우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었던 탓일까요? 저는 몸을 혹사하며 일을 하다가 낙상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한참이나 일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생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 때문에 아내 혼자서 밖에 나가 허드렛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는데 이를 지켜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견디기 힘들더군요. 그나마 딸이 한국으로 팔려갈 때 저에게 주었던 그 돈이 아니었더라면 당장 생활조차도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 돈만은 쓰고 싶지 않았지만 이를 악물고 그 돈을 쓸 수밖에는 없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분통했죠. 그 와중에 아버지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못난 아버지를 걱정하며 저와 아내가 굶어 죽을까봐 또 돈을 보내오더군요. 참 못난 아버지 아닙니까? 제 앞가림도 하지 못해서 딸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라니. 이게 다 제가 돈을 버는 능력이 부족한 탓이었죠. 그렇게 저는 다친 몸으로 일도 하지 못한 채 한심하게 한국으로 팔려간 딸의 지원을 받으며 염치 없는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저의 몸은 회복이 되었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호전되었죠. 다시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돈을 더 많이 벌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저의 수입을 늘릴 방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들었고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제가 선택한 방법은 기술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은 별다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육체적인 단순 노동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임금이 늘어나지도 않고 어떨 때는 줄어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었죠. 대체할 사람이 널리고 널렸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늙어가는 저에게 오는 일자리도 점점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기술을 배우고 해당 분야에만 전문가가 된다면 수입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고 일거리를 구하는 것에도 지금보다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선택은 유효했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건설 노동과 관련된 전문 기술들을 습득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확실히 눈에 띄게 달라지더군요. 그 덕분에 불과 600유로였던 저의 임금은 무려 1200유로로 훌쩍 뛰었습니다. 그야말로 단박에 생활 수준이 2배나 뛰어버리는 기염을 토했다고 봐야 했죠. 너무나 기뻤습니다. 살면서 이토록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 자신도 자신감이 생겼고 아내도 기뻐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마음속에만 담아왔던 그 일들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한국에 팔려간 딸을 다시 이곳 불가리아로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을 말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딸도 저에게 미처 말하지 못했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며 저를 따를 것이라 생각했죠. 그렇게 마음을 먹자 곧바로 그 생각들은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시 딸을 데려오기 위한 한국행은 그렇게 시작되었죠. 하지만 저는 한국에 도착함과 동시에 동공에 지진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입은 주먹이 한 움큼이나 들어갈 정도로 바보처럼 해벌쭉 벌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가 아니었나? 이게 대체 그도 그럴 것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방문하는 것이기도 했고 뉴스에서나 한국에 대한 소식들을 접하곤 했으니까요.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이다. 시시때때로 북한의 위협을 받는 불안정한 정세의 나라다. 라는 등.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한국의 모습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힘들었죠. 제 눈에는 말 그대로 선진국의 선진 문화들을 목격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마음을 추스르고 딸을 데려가기 위한 발걸음을 움직여야만 했죠. 하지만 저는 딸이 살고 있다는 한국의 아파트에 도착함과 동시에 어쩌면 딸을 다시 데려가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가리아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시스템들과 편의 시설들이 즐비한 한국 아파트의 모습에 주눅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불가리아에도 아파트는 있었지만 연식이 오래되고 닭장처럼 빼곡하게 방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아파트는 언뜻 보아도 아파트 내부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들이 많이 보였고 아파트의 내부 시스템들도 최신식 전자 시스템들이 많이 보여서 그 순간만큼은 마치 제가 미국의 뉴욕 아파트에 온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죠. 이 정도의 아파트에 살려면 제가 지금 받는 임금으로는 턱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내가 아무리 불가리아에서 날고 기어도 한국의 하층민보다도 못할 정도야. 저는 그렇게 원래의 목적을 잃은 채로 다소 주눅이 들어 한국인 사위와 딸을 마주했습니다. 사실 딸이나 한국인 사위가 특별히 저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저 혼자서 한국 아파트의 위험에 주눅이 들어서 처음에는 별다른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던 이야기들이 어쩌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대기업 회장에게 시집간 딸에게 일용직을 하는 아버지가 딸의 혼인을 방해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제 생각은 한국인 사위와 대화를 하던 도중 기정사실로 되었죠. 아버님, 그렇지 않아도 인사를 드리려고 한번 방문하려 했습니다. 일찍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있는데 때마침 따님이랑 결혼을 결심한 직후에 사업이 잘 되는 바람에 급작스럽게 한국으로 넘어와야만 했습니다. 전화로라도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불가리아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우리 결혼에 대해서 걱정하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한국에서 좀 생활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살아보시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일지도 모르죠. 사위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몰랐으면 몰랐을까? 한국이 이토록 경제적으로 발전된 선진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사위의 말대로 하는 것이 여러모로 득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딸과 아내에게도 말이죠. 딸을 데려가겠다는 허무맹랑한 생각은 접었지만 지금까지 돈을 더 많이 벌고 가난함에서 벗어나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가장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롭고 다른 삶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새롭게 배워나가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기로 결정했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건설 현장에 취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저의 행동에 사위는 깜짝 놀라더군요. 아니, 그냥 한국에서 생활해 보시라고 했지 그런 일을 하시라는 말은 아니었다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고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저의 바라기니 모른 채 해달라고 했죠. 제가 한국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을 하다 보니 한국이 어떻게 이토록 빠른 시간 안에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는지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어이, 불가리아 양반. 그래가지고 오늘 중으로 다 하겠어. 속도 좀 올리자고. 빨리빨리. 한국인들은 성격이 몹시 급했습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했고 또 그러면서도 정확하고 섬세하게 일을 해야 했죠. 그리고 그들은 다소 이기적인 면이 있어 보이면서도 상대를 배려하고 친절함을 베풀 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국인들이 그들 스스로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특이한 민족성 탓이었죠. 늦은 나이에 새로운 나라에서 완전히 새 출발하는 것이 두렵고 무섭기는 했지만 저는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한국인 덕분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건설업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불가리아에서는 배우기 힘든 고급 기술들까지도 배울 수가 있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3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일상이 저의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렸죠. 물론 제 아내와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불가리아에 있을 때처럼 가족들에게 신경질을 내거나 싸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는 게 짜증나고 스트레스였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과분할 정도로 행복함을 선사해 주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불가리아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아내와 둘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곳 한국에서 남은 여생을 함께하는 것에 우리는 합의했죠. 누군가는 그 나이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2번 사시오. 나는 내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걸 잘 알기에 그저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쩌면 가장 빠른 시기일지도 모르니 말입니다.